자, 영어 발달사 제1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편에서는 고대 영어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발달사 전체 한번 목차를 교재에서 보시면, 총 이제 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편으로 되어 있고, 1편에서 고대 영어 이전, 2편에서 고대 영어 시대, 3편에서 중세 영어 시대, 4편에서 초기 현대 영어 시대, 5편에서 이제 미국 영어, 6편에서 어휘 변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발달사가 과목의 성격상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과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역사 과목에 소질이 없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도 뭐 역사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소질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내용은 이제 주로 크게 3개,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 그리고 현대 영어는 뭐 초기 현대, 뭐 후기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또 현재 영어라고 현대 영어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시대는 현재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고대, 중세, 현대 영어 이 3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 되고. 그 고대, 중세, 현대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역사와 관련이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뭐 그리 큰 비중을 둘 것도 없지만 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은 조금 살펴보는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과 2편에서 고대 영어 이전과 고대 영어 시대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 자, 1편에서는 고대 영어 이전입니다. 고대 영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이 영어의 기원, 인도 유럽 어족 혹은 인구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도 유럽 어족의 특징, 인구 어족의 특징. 제3장 게르만어, Germanic language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영어의 기원이 되는 조상 언어가 바로 인도 유럽 어족. 인도 유럽은 이제 뭐 옛날에 한자어로 구라파 그랬죠. 그래서 인구어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인도 유럽 어족도 좋습니다. 어족이라는 게 뭔지 하나의 공통 주어. 프로토 하면 이제 그 조상 이제 그런 의미고요. 프로토 랭귀지 공통 조상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언어들을 집단으로 묶어놓은 것을 패밀리, 랭귀지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문법 및 어휘적 특성을 공유한다. 이런 어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영어가 속한 인도 유럽 어족,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패밀리, 우랄 알타이 어족, 우랄 알타익 랭귀지 패밀리, 애프로 아시아, 앞으로 아시아 어족, 애프로 아시아틱 랭귀지 패밀리, 중국 티베트어족, 사이노 티베탄, 중국 하면 보통 사이노라는 그 접두어를 씁니다. 차이나라는 나라의 이름이고 중국, 뭐 옛날 중국 관련해서 한자어도 영어로는 사이노 코리안 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뭐 중국이 그 기원인 한국어 글자 옛날에 썼던 그래서 사이노 코리안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이노는 중국이란 뜻입니다. 중국 티베트어족 사이노 티베탄 랭귀지 패밀리, 오세아니아 어족 오세아닉 랭귀지 패밀리 등이 있다. 공통 조어 조상어란 얘기죠. 비교 방법 그 비교 언어학이라는 그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언어학에는. 그래서 언어를 비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비교 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들을 갈라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다. 우리 한국어도 조상의 언어가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퍼져서 여러 방언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자, 지도가 있죠. 여기 보면 어족들에 대한 이런 지도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뭐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여태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 이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도 유럽 어족이면 뭐 이런 쪽이겠죠, 그죠? 이렇게 된.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다. 고립어라고 고립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그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패밀리.
인도 유럽 어종은 계통적으로 세계의 주요 어족 중 하나로 분류되며 지리적으로 유럽 어족이니까 유럽, 그리고 또 인도 쪽이니까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인도 유럽 어족 이제 밑에 또 여러 하위 어족들이 있는데 게르만어, 켈트어, 고대 그리스어, 인도 이란어, 고대 이탈리어, 발토 슬라브어, 알바니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있다. 여기 또 세부적인 이제 분류가 또 있죠. 여기 뭐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인도와 유럽 쪽에서 나온 조상 조어다. 하위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3절 인도 유럽 어족이 어떻게 시초가 됐느냐? 윌리엄 존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학자 이름입니다. 윌리엄 존스는 영국이 이제 인도를 통치했잖아요. 인도가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인도는 또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영국의 인도 통치 기간 중에 인도에 이제 살았던 제국주의 학자인데 1783년부터 벵골 최고법원 판사로 또 학자인데 이제 판사로 또 근무를 했고 1784년에 인도의 문화 역사 사회를 연구하는 아시아 협회를 창립하였다. 학자로서의 활동도 했네요. 윌리엄 존스가 산스크리트어라는 비교 언어학의 초석이 된 서적으로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그리스어, 라틴어, 고트어, 켈트어, 독일, 프랑스, 영어 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렇게 책으로 The Sanskrit Language라고 그 인도의 고대 언어인데 어쩐 일인지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독일어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 책에서 윌리엄 존스는 이 언어들이 어떤 하나의 조상 언어, 공통 언어에서 파생되었지 않겠냐. 나라는 다르고 지역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지만 혹시 조상 언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기한 이 공통 언어는 이후 19세기 비교 언어학자들에 의해 인도 유럽 공통 조어, 프로토어를 붙여가지고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인도 유럽 어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라는 가상의 조상 언어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언어이고 현대 언어학자들이 재구성한 조상 언어를 가리킨다. 이 책의 일부죠.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는 뭐 얼마나 이렇게 오래됐는데 너무 닮아있다. 이런 언어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닮았지? 원래 하나의 조상 언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유사한 단어들은 이제 좀 모아놨네요. 그죠? 영어의 M에 해당하는 게 산스크리트어는 S미고, 솜, Am이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is나 brother, father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게 한 자극이 되는 현상, 이벤트였고요. 사건이었고요. 그럼 인도 유럽 어족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언어일까? 인도 유럽 어족의 최초 발원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 인도 유럽 공통 조어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패밀리를 근거로 한 언어학적 접근법이 설득력이 있다. 이 접근법은 자연 환경 및 동식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제공하는 단서를 이용하여 인도 유럽 어족의 발원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가리켰던 용어들은 크게 이게 지역이 퍼져서 많이 변해서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가 됐을지언정 원래 있던 용어들, 자연과 관련한 용어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즉,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freezing cold, snow, winter 같은 단어들은 공통조어에 존재하고 ocean, sea 같은 단어들이 없는 걸로 봐서 산악지역, 유럽 내륙, 추운 겨울을 지닌 산악지역이고 해안가는 아니겠다. 이런 단어들이 없는 걸로 봐서 이렇게 언어에 나타난 걸로 추리를 해보는 거죠. 또한 동식물과 관련한 bear, marten, oak, pine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는 반면 낙타라든가 악어, 뭐 대나무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봐서 인도 유럽 어족의 발원지는 아열대가 아니라 중앙 유럽 지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로 추운 겨울을 지닌 유럽,
또 동물, 식물 이름으로 봐서 중앙 유럽 쪽이 아닐까. 예. 존재하지 않는 거, 바다 얘기나 대나무, 낙타, 악어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아열대는 아니다. 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2장 인도 유럽 어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상 언어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를 갖는 인도 유럽 어족의 언어적 특징은 뭐냐?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여러 이제 방면에서 볼 수 있죠. 문법 체계, 또 유동 악센트, 뭐 굴절, 사테모아, 켄투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체계를 보면 인도 유럽어는 육품사, 팔격, 육상, 삼태, 오법 체계를 갖추었다.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에 우리가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면 팔품사 얘기를 합니다만 이때 인도 유럽어들은 공통적으로 육품사는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격이 8개나 된다. 우리 기껏 해봐야 주격, 목적격, 소유격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는. 그런데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나중에 고대 영어도 공부를 합니다만 격이 굉장히 많았다. 단어들이 동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다 격에 따라 변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팔격, 육상, 에스펙트라는 것도 있죠. 진행이라든가 완료, 수동, 수동은 아니고요. 이런 에스펙트가 있고 태하면 이제 수동이라든 능동 이런 보이스가 있고 또 법, 무드, 가정법, 직설법 이런 것들 이런 체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본다. 육품사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Parts of speech, 품사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수사. 육품사. 격은 주격, 대격, 대격이라는 건 이제 직접 목적으로 얘기하고 소유격, 역격은 간접 목적어, 도구격, 호격, 부르는 거, 처속격, 위치, 탈격. 받아오는 거 그럴 때 쓰는 격이 있었고 육상, 현재, 미래, 완료, 과거 완료, 미완료, 부정과거 이런 것들 지금도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조금 있습니다만 6개나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3태, 능동, 수동, 중간 그 다음에 5법, 직설, 가정, 명령, 기원, 비현실적 명령법 보면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복잡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영어도 고대 영어, 중세 영어, 이제 현대 영어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간략해집니다. 간략해지면서 이제 어순이 중요한 언어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격도 많고 변화형도 많고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인도 유럽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free accent, 유동 악센트라고 하고 free accent라 되어 있는데 음의 높낮이, 피치의 바탕을 둔 유동 악센트 언어였는데 단어의 어떤 음절에도 강세가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악센트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유동 악센트,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악센트는 피치의 바탕을 뒀다. 피치는 음의 높낮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영어의 강세 얘기를 하는데 강세는 피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물론 강세가 있는 음절이 피치가 좀 높긴 한데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때 이제 인도 유럽어들은 유동 악센트라고 해서 피치, 높낮이의 바탕을 둔 악센트가 어떤 음절에도 올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 악센트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굴절. 굴절은 그 파생과는 이제 좀 대비되는 개념이죠. 파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굴절은 문법 내에서 단수형이 복수형이 된다거나 시제에 따라서 동사에 s나 es가 붙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굴절이라고 그러죠. inflection. 인도 유럽어의 동사는 인칭, 시제, 성수격 우리 알고 있죠? 인칭, 시제, 법, 태에 따라 모음이나 어미가 변화하는 복잡한 굴절 언어였다. 예를 들어 동사 bear라는 것의 굴절 형태를 보면 단수, 복수 1, 2, 3, 2층에 다 다른데 영어는 I bear, thou bearest, he bears, we bear 이렇게 되는데 라틴어도 이렇게, 그리스어도 이렇게 변하고 산스크리트어도
그래서 인칭, 수, 시제, 법태 등에 따라서 굴절을 하는 복잡한 굴절 언어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 다음 절로 가서 이제 사템어와 캔툼어. 이것은 이제 그 영화 개론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테머와 캔투머는 인도 유럽어족의 언어들을 음운 변화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인도 유럽어족을 분류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분류할 수, 나라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 백을 뜻하는 단어를 어느 언어들은 사템으로 읽고 발음하고 어떤 그 또 언어들은 캔툼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눈 거죠. 인도 유럽어족을. 사테머는 주로 유럽의 동쪽 지역에 분포한 언어로 아베스타어의 백을 뜻하는 단어인 사템의 첫소리를 그 치경 마찰음 S 또는 경구의 마찰음 애쉬로 발음하는 음은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인도, 이란어, 발토, 슬라브어, 아르메니아어, 알베니아어가 사템어에 속한다. 캔투머는 유럽의 이제 서쪽, 캔툼이 서쪽, 사템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유럽 서쪽 지역에 분포한 언어로 라틴의 백을 뜻하는 단어인 캔툼의 첫 소리를 영국의 배수음 K로 발음하였다. 그래서 캔툼으로 발음하느냐, 사템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었다. 대표적으로 게르만어, 켈트어, 고대 이탈리어, 그리스어, 아나톨리아어, 토카리아어가 캔툼어에 속한다. 그래서 영어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이제 영어가 그 밑에 게르만어가 이제 나중에 영어로 역사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캔툼어에 속하는 게르만어에서 이제 나중에 영어가 나오게 되겠죠. 뭐 지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사테머와 캔투머의 지역적 분포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영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하는 것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캔투머.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고대 이탈리어와 켈트어. 고대 이탈리어와 켈트어는 게르만어와 함께 인도 유럽어의 하위 어족이다. 여기 이제 그 족보가 좀 나와 있죠. 인도 유럽어족의 족보.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인도 유럽어족에서 Germanic하고 Celtic Romance 중에서 이제 이탈리언도 있고 스페니쉬, 라틴.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의 게르만어 쪽이 있고 게르만, 그다음에 켈틱이 있고 로맨스 랭귀지의 라틴어나 프렌치, 이탈리안, 스페니쉬가 있다. 그리고 Germanic, 게르만어에서 웨스트 저메닉, 노스 저메닉, 뭐 이스트 저메닉 이렇게 돼 있는데 웨스트 저메닉이 거기에서 이제 잉글리시와 뭐 저먼 분류가 되는 웨스트 저메닉에서 독일어와 이제 영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다른 많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고대 이탈리거. 고대 이탈리거는 로마를 중심으로 고대 이태리 반도에서 사용된 언어다. 고대 이탈리거에 속하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태리, 로마, 이태리 로마, 그 고대 로마를 중심으로 썼던 언어가 되는 거죠. 라틴은 로마 제국의 성장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문어 라틴어, 고전 라틴어, 클래식 라틴과 구어 라틴어, 통석, 벌가 라틴으로 나뉜다. 문어 라틴어는 고전 라틴 문어내, 구어 라틴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어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구어 라틴어는 8세기부터 로맨스어로 이어져 현재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등의 기반이 되었다. 라틴어가 고대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성장과 함께 유명한 그런 언어이죠. 켈트어는 기원전 1000년 유럽의 전역에 거주했던
켈트족이 사용한 언어다. 영국 섬에 최초로 정착한 부족 또한 켈트족이었으며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현재 영국 섬의 일부 지명과 강이름 정도에 남아있다. 켈트어 지명, 도버, 글래스고, 런던, 켄트, 런던이 켈트어 지명이네요. 그죠? 켈트어 강이름. 우리가 좀 아는 게 테임스, 테임스 강도 켈트어 지명 이름이네요. 자, 켈트어는 게일어와 브리튼어로 나눌 수 있다. 게일어에는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드 게일어, 맨서머가 포함되는데 이 중 스코틀랜드 게일어는 영국 섬의 북부 지역인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 게일어는 아일랜드에서 사용된 언어다. 맨섬에는 맨섬에서 사용됐던 언어였는데 70년대 마지막에서 사어, 멸종했다. 브리튼어는 웨일스어, 코르누얼어, 브르타뉴어로 나눌 수 있다. 웨일스어에는 영국 섬의 남부 지역인 웨일스에서, 브르타뉴어는 영국 섬 최남단과 인접한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역에서 사용된다. 코르누얼어는 코르누얼에 사용되어 언어지만 18세기 후반 사라졌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지역 지도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영국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보통 이쪽이죠, 그죠? 잉글랜드 있고 런던이 여기 있고 잉글랜드, 그 위쪽이 이제 스코틀랜드. 영화 브레이브 하트가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지역의 이제 뭐 싸움 그런 거 관련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스코틀랜드가 영국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아일랜드가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겠죠, 그죠?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도 일본, 중국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싸웠던 시절도 있고 안 좋은 시절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멀리 갈 수 없었던 옛날에는 여기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으니까 좋았던 시절도 있고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지금도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제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3장 게르만어 보겠습니다. Germanic language, 게르만어. 게르만어는 인도 유럽어족의 하위 어족이며 고대 이탈리거 및 켈트어와 함께 켄툼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켄툼이라고 했죠. 5세기 초반 로마군이 영국 섬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에 북해 건너에 살던 게르만족이 영국 섬으로, 로마가 빠져나가고 영국으로 또 게르만족이 이동해왔네요. 이들 게르만족을 일반적으로 앵글족, 섹슨족, 주트족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국도 침략도 많이 받고 자기들이 침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주름 잡다가 로마가 영국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게르만족이 북해 쪽, 북쪽에서 있던 게르만족이 또 영국을 지배해서 앵글족, 섹슨족, 주트족이 또 들어왔네요. 게르만어는 서게르만어, 북게르만어, 동게르만어로 나뉜다. 서게르만어, 웨스트 저메닉에 속하는 언어들로 영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족보에서 봤듯이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중에서 저메닉 랭귀지가 있고, 저메닉 중에서 웨스트 저메닉이 결국 이제 잉글리시, 영어, 프리지아,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독일어가 있다. 북게르만에 속한 언어들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언어가 있다. 북게르만어, North Germanic, 북게르만어는 노르스라는 용어로 불린다. 노르스는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고대 노르웨이어 또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를 뜻한다. 여기 그 족보가 잠깐 좀 더 나와 있죠, 그죠? Germanic 중에서 인도 유로피안의 Germanic, 뭐 켈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Germanic만 보면 웨스트 저메닉이 이제 영어와 독일어로 나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만어의 특징, 영어가 이제 분화되게 될 게르만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고정 강세를 갖고 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인도 유럽어는 유동 악센트라고 그랬죠. 프리 액센트를 가진 반면에 게르만어는 강세가 첫 음절에 고정되었다. 그래서 fixed stress다. free, 유동, 떠다니는, 자유롭다는 얘기니까 어디나 나타날 수, 어느 음절에나
피치를 기반으로 한 악센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인도 유럽어가. 그거에 비해서 Germanic, 게르만어는 떠다니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고정 강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죠. 인도 유럽어와 그 중에서 또 Germanic, 게르만어의 뭐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인도 유럽어는 굴절이 복잡한 언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굴절 체계가 Germanic은 단순화되었다. Simplification of inflectional system. 굴절 체계의 단순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인도 유럽어는 인칭, 시제, 법, 태 등에 따라서 뭐 6개, 8개 막 많았죠. 모음이나 어미가 변화하는 복잡한 굴절 어인 반면 게르만어에서는 굴절 체계가 상당 부분 단순화되었다. 6개의 상이 2개의 시제, 현재 과거로 단순화되었고 동사 변화는 약변화, 약변화는 거의 규칙 변화를 얘기합니다. 강변화는 불규칙 변화를 얘기해요. strong, 강하다는 얘기는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불규칙을 얘기하고 weak, 약한 것은 어떤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한 그런 동사니까 규칙 동사를 얘기합니다. 약변화는 소위 규칙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규칙 동사를 만드는 어미로 ed, 또 ed의 발음은 어말 자음의 유무성성에 따라 td, ed. 뭐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울 때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죠? 동사 뒤에 ed, 철자는 ed인데 발음상 t가 되기도 하고 d가 되기도 하고 모음을 추가한 상태로 d가 되기도 하고 규칙 동사의 예로는 뭐 이런 것들. 강변화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go, went, 비동사의 활용형 등 불규칙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Germanic 언어는 고정 강세이고 굴절 체계가 단순화됐고 또 모음 변화도 있다. 인도 유럽어에서 게르만어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모음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인도 유럽어에서 게르만어로 넘어오는 과정에 모음은 큰 변화가 없다. 인도 유럽어에서 이것도 이렇게 인도 유럽어의 것들이 변하긴 했는데 큰 변화를 겪진 않았다. 소소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모음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는데 인도 유럽어에서 게르만어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음은 변화가 있었다. 그림슬로가 해서 모음과 달리 자음은 인도 유럽어에서 게르만어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인도 유럽어와 게르만어의 자음 추이 법칙은 야코브 그림에 의해서 체계화됐다. 야코브 그림과 아윈 빌헬름 그림은 독일의 언어학자 겸 중편 소설 작가로 이러한 유명한 작품을 창작했다. 인도 유럽어의 자음은 게르만어에서 3가지 변화를 겪었고 이를 그림슬로, 그림의 법칙이라고 한다. 3가지를 여기 써놓고 있는데요. 비기식음화, 기식음이었던 것이 이제 비기식음으로 되는 거겠죠. 또 무성음화,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마찰음화, 이렇게 3가지를 그림슬로라고 하는데 비기식음화는 de-aspiration, 인도 유럽어의 유성 기식 폐쇄음, 유성음인데 기식음 H자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공기 소리가 많이 들어간 유성음이죠. 얘네들의 그 공기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던 기식음이 없어지는 거죠. 유성 기식음이 그냥 기식 폐쇄음이 그냥 폐쇄음으로 기식음이 사라지는 비기식음화 현상이 인도 유럽어에서 게르만어로 넘어오면서 생겼고 무성음화, 유성 폐쇄음이 유성성을 잃고 게르만어에서 무성음으로 바뀌는 것. 유성음이 무성 폐쇄음으로 바뀌는 무성음화 현상이 자음에서 있었고 또 마찰음화, 말 그대로 이 PTK가 좋은 방식이 바뀌어서 F, theta 같은 파열음이 마찰음으로 바뀌는 마찰음화, 스피란타이제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cordial과 hearty의 단어상에서 K와 H의 관계를 마찰음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에서 무성 폐쇄음이 게르만어에서 무성 마찰음으로 바뀐다. 페달, 다리를 뜻하는 단어에서 P에서 이제 F로 파열음이 마찰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림슬로우로 이제 좀 요약을 해놓으면 3가지 비기식음화, 무성음화, 마찰음화. 그래서 기식음이 사라지고 무성음이 됐다가 또
마찰음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BDG에서 H가 없어지면서 BDG가 PTK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F 세타 H로 바뀌면서 비기시음화, 무성음화, 마찰음화. 네. 영어학 개론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원형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림의 법칙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끊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유럽어가 게르만어로 이제 시간적으로 분화돼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모음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자음에 있어서 그레임스 로우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세 가지 소리 변화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그것의 이제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